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 후반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는 지구 중심의 원운동을 통해서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고자 했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배웠죠. 뭐 주원 주전원 체계, 그 다음에 뭐 이심, 대심 이런 걸 도입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출발점, 하늘은 완벽하고 하늘은 등속 원운동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로부터 조금 이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사실은 그냥 단지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일 뿐, 사실은 하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곧 얘기하기도 했던 거죠. 이건 그냥 도구일 뿐, 수학적인 도구이지 하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스스로를 약간 이제 낮추기도 했어요. 바로 그 점이 어떤 의미에선 태양 중심 체계에 대한 동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동기가 이제 1000년이나 뒤에 그런 동기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걸 하려면 이제 이 수업을 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수업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쓴 논문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구중심 체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 책에는 한 명의 사람이기보다는 괴물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머리, 몸, 팔, 다리가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애들을 붙여가지고 부분들이 모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분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뭐가 그러냐? 부등속 운동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각각의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수업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것에 비해서 자신의 태양 중심 체계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서 소개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는 등속 원동만을 이용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그리고 이제 역행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주전원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등속 원운동을 만들었던 대심도 제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주전원을 제가 제거했다고 했지만 여기서 제가 주전원을 좀 두 개로 구분하자면, 역행 운동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입한 주전원, 그걸 이제 기본 주전원이라고 한다면, 그것 말고도 이제 우리는 미세한 오차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세 주전원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본 주전원을 제거하고 대심을 제거한 대신에 미세 주전원들을 더 추가합니다. 그건 이따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태양 중심 체계는 조화롭다고 말하죠. 불변의 대칭성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고,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가 발견되고 다양한 현상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1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 모든 현상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 가지 행성들의 현상인데, 그 현상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로, 그 원인은 바로 지구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체계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장점은 기본 주전원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에서는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뒤로 갔다 가도록 이런 역행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전원을 만들었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에서는 그런 주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전원이 도는 대신에 지구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면서 이 바깥에서 만약에 지금 외행성의 경우로만 따져보면 외행성이 돌고 지구가 돌아요. 네, 지구는 요 행성보다 안쪽 궤도를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따라잡겠죠. 그쵸? 얘를 따라잡아요. 더 빨라서. 자, 안쪽을 도는 애들일수록 더 빨리 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얘를 따라잡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점에서 보면 지구에서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이 행성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둘 다 각각 태양을 돌 뿐인데 태양의 더 안쪽 궤도를 도는 지구에서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바깥에서 도는 애가 가끔씩 뒤쳐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뒤로 뒤쳐져. 그렇죠? 둘이 관찰자가 있는데 이게 둘이 같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빨리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생각해보세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있다가 좀 더 빨리 가버리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따라잡으니까 뒤처지는 거. 그래서 역행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원래는 뭐예요? 각각 일관된 원 운동만 할 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이용하면 행성 천구들의 크기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냐? 자, 내행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성과 금성이 이번에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사실 이 내행성들이 태양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태양을 알짱알짱 태양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처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내행성들, 수성과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최대 이각이라고 그랬죠. 자, 이 최대 이각은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행성의 공전 궤도와 지구상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있죠. 접선은 뭐 여기 직각이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태양으로부터 요 최대 이각만큼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최대 이각이 만약에 30도라고 해보죠. 만약에 30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30도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 각도가 만약에 45도라면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각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변과 이 길이를 알 수 있죠. 요 길이는 뭐예요? 요 SP는 내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되고요. 요 S1, 요 빗변은 뭐예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죠. 공전 궤도의 반경이 되는 거죠. 반지름. 자, 그러면 공전 반지름이 궤도의 반지름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기준 삼아서
내행성들의 이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성이 만약에 최대 이각이 30도라면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30도보다 작으면 0.5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성의 경우에 여기 45도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뭐예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 0.707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외행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살짝. 그래서 이거 설명하다가 3000%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어쨌든 이것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외행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라고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외행성의 궤도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이런 식으로 각 행성 천구의 크기가 확정이 돼요. 수성은 5.6, 금성은 18, 지구는 25. 그러니까 지구를 25라고 했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25로 잡은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그걸 기준 삼아서 5.6, 18, 25, 화성 38, 130, 231 이런 식으로 각 행성 천구의 크기 비율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에서는 이런 식의 천구의 크기 확정이 불가능했어요. 물론 프톨레마이오스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 작업 결과가 코페르니쿠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사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방법만으로는 행성들의 궤도 반지름의 상대적인 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그림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뭐만 할 수 있냐면 각 행성의 이 주원과 주전원의 반지름의 비율, 그것만 나와요. 다른 행성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행성마다 다 따로 다릅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바로 이 점이 태양 중심 체계를 우리가 가정하면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변의 대칭성인 거죠. 불변의 대칭성. 이게 왜 대칭성이냐?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과거의 대칭성이라는 말을 부분들 사이 어떤 적절한 비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성 궤도의 반지름들이 다 적절한 비율을 갖추고 있다는 걸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지만 자기가 만든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이 천구의 크기와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비교하면 어떤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냐면 조화롭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조화로우냐? 천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전 주기도 자연스럽게 커져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매우 대단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잠깐만요. 이게 왠지 옛날 걸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 이게 딱 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어렵네. 자, 여기 보세요. 과거에 각 행성들의 지구를 도는 그런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특정된 바에 따르면 수성, 금성, 태양이 다 1년이에요. 그렇죠?
다 1년인데, 이걸,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만 해도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주기는 같은데, 궤도의 반지름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럽죠. 궤도 반지름은 다른데 공전 주기는 똑같다? 뭔가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천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전 주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구는 태양과 이제 자리를 바꾼 거예요. 과거의 체계에서 지구 중심 체계와 태양 중심 체계를 비교할 때 지구랑 태양이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부터 이제 이게 똑같아요. 옛날에 측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수성과 금성이 달라졌어요. 88일, 225일로 이게 바뀝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요 값들이, 앞에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 말고,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을. 제가 글씨를 써놨으니까. 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말고, 죄송합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도는 애가 있죠.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돌고요. 그 내행성의 경우에 요 주전원을 돌고 있죠. 근데 주전원의 중심이 뭐랑 같아요? 태양과 똑같이 돌죠. 그리고 요게 돌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성의 경우에 요 주전원의 주기가, 죄송합니다. 요 주전원의 주기가 88일이었어요. 주전원의 주기가 88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태양 중심 체계를 만드는 여기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요걸 크기를 늘려요. 요 주전원과 주원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걸 크기를 이제 확장시켜 봅시다. 그래서 C가 S가 될 때까지, C를 S로 보낼 때까지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중심으로 한 원이 생기겠죠. 더 큰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이 수성의 공전주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공전주기가 8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태양과 똑같이 도는 그 1년을 수성의 기본적인 주기로 생각했다면,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일종의 겉보기 효과일 뿐이고,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 공전 주기는 88일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금성도 그 공전 주기가 225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전 주기가 결정이 된 거고, 따라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가지런하게 주기도 늘어날수록 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성들의 상대 속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된다는 원리를 드디어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만족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제 장점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현상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행성이 태양 주위로 왕복하는 이유. 자, 과거에는 어떻게 설명해냈죠? 주전원의 중심이 태양과 똑같이 나란히 돈다라는 점을 가정해야 됐죠. 왜 그래야 되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이제 얘기하지 못한 채 그냥 단지 그래야만 한다라고 가정했다면,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그런 식의 별도의 가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죠. 내 행성은 단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행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각도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로 외행성도 역행이 항상 태양 반대쪽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외행성의 경우에는 주전원의 운동이 태양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었죠. 주전원의 주기가 맨날 1년이에요. 또 그것도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두 개의 시계가 똑같이 도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태양 중심책에서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역행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바깥의 행성을 따라잡을 때 일어나는 거죠. 지구가 바깥의 행성을 따라잡을 때마다 역행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에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따라잡는 순간 그때 태양, 지구, 외행성의 배치가 어때요? 일직선이죠. 딱 일직선이죠. 태양, 지구, 외행성의 배치가 이렇게 딱 될 때, 그때 정확히 역행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외행성 역행이 항상 태양 반대쪽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과거에는 잘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 사이의 어떤 오묘한 관계, 상호 연관성을 드디어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현상 모두 뭐 때문이에요? 지구의 운동에 따른 겉보기 현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이 어떻게 보면 매우 대단한 장점처럼 보였고,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매우 중요한 장점, 매우 좋게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점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행성들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해주나요, 이게? 아니죠. 이건 사실 기존의 이론에 대한 재해석, 재구성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행성의 위치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태양 중심의 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행성 위치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나요?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쿠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태양 중심 천문학의 진짜 호소력은 실용적인 면이 아니라 행성의 위치를 더 잘 예측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사이의 선택은 처음에는 단지 취향의 문제일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서 두 체계는 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조금만 변환하면은 그 관찰을 지구상에서 보이는 어떤 행성의 위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채 태양 중심 체계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다 태양이 있고 이 행성들은 각각의 주원과 주전원을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어쨌든 돌면서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자, 얘는 여기로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고정시킨 채 이 주원과 주전원의 크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도 행성의 위치는 바뀌지 않겠죠. 바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변환을 시켜보면 이렇게 바꿉니다. 자, 내 행성의 경우에는 아까 주전원의 중심을 태양으로 옮기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는 이 주전원의 반지름을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와 똑같도록 확장을 시켜요. 또는 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나면 뭘 할 수 있죠? 벌써 이미 이 내행성, 수성과 금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원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 내행성의 주전원의 중심은 태양과 똑같이 돈다 그랬으니까 이 태양을 기준으로 얘는 도는 그런 행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행성의 경우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져요.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이 되면 사실은 태양도 원래 지금 돌고 있는데 태양이 돌고 얘도 돌고 얘는 요걸 돌죠. 근데 요게 요 원이 뭐랑 똑같아요? 이 원과 똑같아요. 심지어 속도도 똑같이 돌죠. 원래 그렇죠? 외행성은 주전원의 속도가 태양의 공전 속도랑 똑같다라고 프톨레마이오스는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외행성 P2는 어떤 식으로 도는 거냐면요. 원 두 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태양을 기준으로 원운동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무슨 체계가 만들어져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이 도는 체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되냐면 원래는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들이 돈다 그랬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P1이 돌고 P2가 돌아요. 자, 공전 중인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이 도는 그러한 체계. 네. 여기서 지금은 마치 우주의 압정이 지구에 꽂혀 있다가 이걸 떼서 사실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그 기계장치에서 시계장치에서 여기서 딱 떼서 어디다 꽂느냐? 태양에 꽂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되지만 압정을 태양에 꽂는 순간 지구가 대신 돌아야 되죠. 그래서 요 새로운 또 원이 생기죠. 그러고 나면 무슨 체계가 만들어져요? 태양 중심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체계예요.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랑 경험적으로는 완벽하게 동등한 체계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원운동만 고려했을 때 그런 겁니다.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대심, 이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냐? 고스란히 여기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대심은 없어요. 대심을 없애는 대신에 왜냐면 대심은 부등속 운동을 만들어내는 장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는 대신에 부등속 운동의 겉보기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그와 동등한 원운동을 몇 개 더 조금 미세하게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태양을 중심에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든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든 행성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게 없어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이게 실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적인 차원에서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장점이긴 하지만 장점도 사실은 매우 미적인 차원의 장점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지점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체계 복잡해요. 자, 방금 전까지만 보면 태양 중심의 체계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조화롭고 좀 단순해 보였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성적인 차원에서만 그렇습니다. 태양 중심의 단순한 원형 궤도는 행성 운동에 대한 단순한 정석적 설명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행성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행성들이 원래 등속 원운동 합니까? 그렇지 않죠.
행성들은 부등속 타원 운동한다고 여러 번 배웠죠. 그러니까 원운동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관측과의 일치를 위해서 다수의 미세 주전원과 이심원을 사용해서 이런 그림과 같은 아주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제 지구의 궤도 중심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으로 이탈한 이심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돌고, 그 다음에 달은 어때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전원 위에 주전원 네, 위치해야만 그 관측 데이터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원운동의 합성이라는 그의 방법만 가지고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월등히 정확한 체계를 만들 수가 없죠. 자, 그 원리상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오히려 원이 더 많아져야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자, 그것만 문제였냐? 아니죠. 자, 뭐냐면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면 계절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위치가 바뀌면 대상의 위치가 바뀌어 보여야죠. 겉보기 위치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관측될 걸로 예상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연주시차라 불러요. 지구가 공전을 한다면 별의 연주시차가 관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과 겨울에 북극성의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회전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에 만약에 여기 원이 천구가 있다면 코페르니쿠스는 천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회전축의 중심이 이제 지구가 별의 항성 천구가 이제 일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천구와 만나는 점이 우리의 겉보기 북극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랑 회전축이 항성 천구랑 만나는 점이 달라지겠죠. 이때 여기서 만나고 이때는 여기서 만나고. 그렇죠? 서로 달라져야 돼요. 북극성이 여름과 겨울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연주시차는 관측되지 않았죠. 맨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자, 그렇다면 태양 중심 체계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예측이 관측이 안 된다면 이건 뭐예요? 태양 중심설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식으로 인정하긴 싫었겠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연주시차가 있긴 있는데 이 별과 태양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지구의 공전 반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연주시차가 매우 작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맨눈으로 그게 보이지 않을 만큼 이 거리가 멀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식의 그림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토성까지는 대충 이렇게 됐다면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에서 항성 천구는 어디 있게 되냐면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맨눈으로 연주차가 관측되지 않으려면 별들은 토성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도입되지 않았던 이런 아주 빈 공간, 커다란 빈 공간이 나타나게 돼요. 코페르니쿠스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광활한 우주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탐탁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서 낭비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커다래졌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위대한 신이,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우리의 세계는 어찌 이렇게 광대한가 이러면서 신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말빨도 좋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체계가 가진 장점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단점이죠. 원래는 뭐가 관측되어야 된다고요? 연주시차가 관측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말로 지금 때운 거죠. 말로 때운 거죠. 누가 보기엔 뭐예요?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따르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어지럽죠? 왜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게 왜 느껴지질 않죠?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죠. 지구가 돈다라고 코페르니쿠스는 주장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구의 회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고 뭔가가 회전한다면 빠르게 회전한다면 날아가야 되고 우리가 날아가 버려야 되죠. 세탁기 속에 빨래들 어떻게 해요? 벽에 다 붙잖아요. 우리도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죠. 또 똑바로 떨어지는 물체. 왜 이게 똑바로 떨어지죠? 이상하죠? 지구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땅이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떨어지면 뒤쳐져야겠죠. 그쵸? 자, 새들도 이 가는 땅을 쫓아가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뒤쪽으로 맨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어떻게 동쪽으로도 날 수 있고 서쪽으로도 날 수가 있는 거죠? 지구가 만약에 동쪽으로 계속 자전을 하는 거라면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을 하는 거라면 그걸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거죠. 과거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태양 중심 체계에 따르면 다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지구가 이제는 행성이라면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과거 고대 그 서양 사람들은 중세까지 지구부터 달까지의 체계를 이제 지상계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는 달 너머의 세계는 이제 천상계로 부르고 천상계랑 지상계랑 엄격하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상계에서는 이제 무거운 건 낙하하고 가벼운 건 상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하 운동이 기본인 반면에 천상계는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지구가 행성이라면 지구는 지상계입니까? 천상계입니까? 사실상 지구는 천상계의 일원이 된 거예요. 지구도 원운동을 해야 돼요. 지구도 원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하나 무거운 물체는 과거에는 이제 지상계에 속해서 지상계의 원소인 이제 무거운 애들은 이제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여전히 맞다면 우주의 중심인 태양으로 가야겠지만 그러진 않고 지구로 떨어져요.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답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버린 거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바로 이런 아까 말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돼요.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문제들은 혁명에 저항하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 원인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 태양 중심 체계는 약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행성 운동에 대한 보다 조화롭고 단순한 정성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행성 위치에 대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연주시차 측정도 실패했죠. 지구의 회전에 따른 물리적 문제
또 남겨뒀죠. 천상계와 지상계 구분을 파괴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들 다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거부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이쪽이 더 중요하죠.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왜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지. 이거 설명 못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늘의 행성들을 얼마나 더 조화롭게 설명하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받아들여지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시간차가 생기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일찍 수용하고서 그걸 발전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왜? 겉보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 보였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수용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동기도 없죠. 그러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수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동기를 가질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누가 도대체 나서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일찍 수용했을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자, 과학자들이라면 응당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단순성. 기왕이면 단순하면 좋죠. 복잡한 것보다. 또 기왕이면 정확하면 좋아요. 이론의 예측과 관찰이 일치하면 좋고 일치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믿음들과 정합적이면 좋겠죠. 주변 이론과 정합적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들을 산출하는 그런 다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왕이면 또 넓은 적용 범위가 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기왕이면이에요. 기왕이면 뭐냐면 그 다른 점들이 똑같다면 단순한 걸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구태여 복잡한 이론을 추구할 거야. 난 구태여 부정확한 이론을 추구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비정합적인 다른 이론과 비정합적인 이론이면 더 좋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그런 과학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가 다를 수 있냐면 개인들 사이에서 각 가치에 대한 그 가중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목록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그 각 가치 항목의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마다 개인차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단순성, 정확성, 정합성 점수를 다 80점이라고 줄게요. 과목별 점수를. 그리고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는 좀 더 단순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90점을 주고, 정확성은 이제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80점 그대로 똑같이 주고요.
대신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물리적 믿음과 너무 어긋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점을 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00점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도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물리적인 믿음들과 충돌하는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0점만 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채택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채택하죠. 얘는 1대1대1로 이제 평균을 내면 80점이고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70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선택하는 게 낫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성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성을 8, 정확성은 1, 정합성은 1 이렇게 해서 8대1대1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는 80점이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84점이 돼서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더 좋으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이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해서 그걸 발전시킬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냐? 바로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하늘의 조화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 세계는 단순한 질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애초에 있었고, 물론 소수였지만 그런 천문학자들이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수라도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단순성을 추구하도록 해. 단순한 이론이 좋은 이론이야. 라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람 가치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수를 높여야죠. 이 점수를. 특히 이제 여기 낮은 점수들, 여기 점수, 이런 점수 높여서 다른 사람들, 좀 평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호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케플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케플러가 1609년에 타원 궤도의 법칙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제안하죠. 그래서 행성이 원운동의 합성이 아니라 태양을 초점으로 가지는 그런 타원 궤도를 돌고, 그 다음에 이 돌 때 이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항상 일정하도록,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빨리, 태양과 먼 곳에서는 느리게 움직여서 같은 시간 동안 이 면적이 똑같은 거예요. 이 면적이 그렇게 지나가도록 이제 이 법칙에 따라서 행성이 공전한다라고 가정하면은 관측 데이터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관측 자료가 2분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2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도의 60분의 1이 1분이에요. 그러니까 1도의 60분의 2만큼 밖에 오차가 안 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엄청난 정도의 정확성을 과거에는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정확성 뭐 덕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태양 중심 체계를 이제 선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갈릴레오는 무슨 일을 했냐? 갈릴레오는 이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봤는데, 자, 금성의 위상을
관찰한 결과 금성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초승달부터 해서 보름달까지 모든 모양이 다 나타난다는 걸 관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주원을 돌고 주전원이 도는 이런 식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에서는, 자 이게 만약에 금성이라면 내행성이니까 태양보다 안쪽에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면은 이 태양빛이 반사되는 면을 잘 생각해보면 보름달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이 금성은 태양을 등지고 있죠. 등지고 있다. 태양의 그 반대편이 지금 반대편이 태양과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고, 지구는 그 뒷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을 반사하는, 그래서 보름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반면에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은 태양보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태양 뒤쪽에 갈 수도 있죠. 태양 뒤쪽에 가니까 자신의 거의 모든 면을 반사해서 보름달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측 결과를 통해서 이제 태양 중심 체계를 옹호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지구의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를 관성 개념을 이용해서 변호하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에 어울리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물리학 체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지구가 이렇게 돈다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면 뒤쳐져야 될 것처럼 보죠. 떨어뜨리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 떨어진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움직이는 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움직이는 배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돌이 뒤쳐질까요? 아니에요. 돌이 이쪽으로 떨어져 버리고 배는 일로 가버렸다. 아닙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돌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배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돌이 마치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배 바깥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돌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상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던 돌은 지구와 함께 수평 방향 운동을 계속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다만 지구상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돌이 제자리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겠죠. 그러면 왜 돌이 지구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느냐? 우린 돌을 그냥 가만히 놨다고 생각하겠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돌을 놓게 되면 뭐예요? 돌을 던진 거죠, 사실 옆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돌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돌을 가만히 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움직이는 사람이 돌을 놓게 되면 결국 돌을 그 방향으로 던진 거죠. 던졌다는 건 뭐예요? 그 돌의 운동을 각인시켰다는 거고, 그 각인된 운동이 사실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관성 개념인 거죠. 이 관성 개념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이제 정식화해서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 바로 그걸 통해서 지구가 돌더라도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예요? 천문학,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이론과 물리학 이론 사이의 비정합성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죠.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연구 이후에 점수가 좀 달라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책의 점수는 그대로라고 한번 치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에는 더 단순해졌어요. 왜냐? 복잡한 원들이 없어지고 타원궤도 하나로만 만들어졌죠. 그리고 훨씬 정확해졌어요. 옛날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책이랑 정확성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 이제 케플러의 연구에 의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정확해졌어요. 그 다음에 정합성도 상당히 좋아졌죠. 지구가 돌더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 이론이 새로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이론과 잘 어울리는 그런 물리학 이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수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보다 더 선호할 만한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뭐 가치관이야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특이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고집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전히 서로 대립한 경쟁하는 두 이론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람마다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선호할 만한 그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토마스 쿤은 이제 자신의 처음에 너무 극단적인 형태, 공약 불가능성 많이 강조된 그런 주장을 다음과 같이 좀 바꾸게 되는데요. 사실 뭐 엄청나게 바꾼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된 가치들에 의해 이론이 선택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그걸 후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쿤의 후기 견해. 나중에 이제 정식화한 견해인데, 이에 따르면 이론 선택은 여전히 과거에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취향에 의한 다수결은 아니에요. 두 패러다임 사이에는 공유된 것이 있어요. 공유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공약 불가능성을 강조할 때는 이게 마치 공유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뀐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공유된 가치는 있다는 거죠.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 정합적일수록 좋다. 다른 옆에 이론, 그러니까 내적으로 정합적일수록 좋고 다른 이론과 또 정합적일수록 좋다. 외적으로도 정합적일수록 좋다. 그 다음에 관찰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좋다. 단순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수록 좋다. 이런 식의 가치는 거의 과학자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기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라고 하는 게 다 가능해요. 정확성 면에선 이런 측면에서 얘가 더 좋지 않느냐? 단순성 면에서는 이런 게 좋지 않느냐? 정합성 면에서 얘가 더 좋다. 이런 식의 설득을 위한 자그마한 국소적인 논증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국소적인 논증들을 모았을 때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정확성 면에서는 얘가 좋고 단순성 면에서는 제가 좋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쪽을 선택할래. 나는 저쪽을 선택할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일치의 상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합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내 이론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감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파도 언젠가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초기에는 매우 소수파였지만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더니 대부분의 평범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수용할 만한 그런 이론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막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죽이고, 또는 뭐 상대의 가치관을 억지로 변화시키고 단순한 이론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치관은 나중에 변합니다. 가치관은. 이런 식의 이론이
이제 변하고 나면 가치관은 그에 따라 점차 천천히 변해요. 가치관을 먼저 변화시키고 이론을 선택시키는 그런 식의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합리적인 건 가치관은 오히려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론 선택이 일어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쿤이 오묘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치관에 개인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상 제가 지난 시간 또는 그 지난 시간까지 토마스 쿤의 견해를 소개할 때에는 상당히 이 사람이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합의에 기초한 활동, 매우 뭔가 하나의 입장에 약간 독단적인 그런 입장에 빠져가지고 마치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거기 그냥 믿고 따르는 그런 활동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서 살짝 좀 다른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관의 개인차가 필요하다. 왜냐? 모두가 동일한 판단을 할 때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소수라도 다른 이론을 선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치관이 모두가 똑같았다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프톨레마이오스 책에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혁명이 시작할 수도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론을 추구할 만한 사람, 대안이론을 선택하고 그걸 발전시킬 소수가 필요한 거죠. 꼭 많을 필요는 없어요.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개인차가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토마스 쿤이 약간의 다원주의를 지금 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입장 가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좀 더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뭐 엄청나게 다 다른 건 아니고, 가치의 목록은 공유하지만 그 가치의 비중은 다르게 가지는 그런 여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럼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쿤에게 과학의 합리성은 개인의 합리성은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더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이 덜 합리적이고, 그래서 결국 더 합리적인 사람이 덜 합리적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가 전혀 아니고, 쿤에게 과학의 합리성은 공동체 수준의 합리성인 겁니다. 모든 개인들은 다 적당한 의미에서 나름 다 합리적이에요. 나름 다 합리적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옹호한 사람도,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거부한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는 다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수준의 합리성인 거죠. 그 일종의 약간 통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당한 수준의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분산, 그것이 과학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과학이 너무 산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학 공동체가 너무 산만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전체주의적이지도 않고, 그 사이에 어중간한 그 통계적 분포에 의해서 대다수가 어디에 집중하더라도 소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분포가 결국 과학의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쿤이 말하는 과학의 합리성이 되는 거죠. 어때요? 원래 처음에 과학혁명에서 그 공약 불가능성 얘기할 때와 어떤가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많이 바뀌었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 바로 이제 다음 주 10월 29일인가요? 맞나요? 10월 며칠이죠? 10월 며칠이지? 아, 잠깐만요. 바로 10월 29일에 11시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